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책장 소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장 소개는 이 책장 중에 이 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옆에 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이야기 전개가 빨라진다면 이쪽 칸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이야기가 정체된다면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책장 소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저작들을 비롯해서 문명사적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소개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책장에는 역시 이 세계사와 관련된 책도 많이 있고, 진화론과 관련된 책, IT 관련 책도 있고, 금융 관련 책도 있고,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자유롭게 책장에 있는 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저 위에 있는 말레이 제도,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의 저작입니다. 여기 이렇게 책 표지에 보시면 국내 최초 번역 완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레이 제도는 월러스라는 진화론의 실질적인 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찰스 다윈과 더불어서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이죠. 진화론의 최초 창시자는 이 비그로 항해기를 쓴 찰스 다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상은 동시에 발표했었고 그 대표자를 찰스 다윈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찰스 다윈만 기억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레이 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찰스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도 동시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 여러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진화론에 대한 모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약본으로 그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 기록물, 그러니까 어떤 탐구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비그로 항해기는 다시 제자리로 꽂아 놓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레이 제도는 어떻냐? 여기서 말하는 말레이 제도라는 것은 오늘날의 싱가포르부터 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 그리고 넓게는 필리핀까지 아우르는 그 바다에 있는 여러 제도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는 본디 아마존에서도 여러 가지 동식물 표본을 수집하기도 했었고, 훗날 이 말레이 제도에 와서 다양한 수집 활동을 펼치곤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본디 부잣집 출신이지만 월러스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표본이나 박제를 만들어서 유럽에 그것을 매매하여 이렇게 탐구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월러스는 상대적으로 찰스 다윈에 비해서 덜 알려졌지만 그가 꼭 역사 속에 묻힌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펼치게 되면 아주 커다란 지도 한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 가운데를 가르는 이 빨간 선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월러스 섬이라고 합니다. 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동식물의 특성이 현격한 차이가 보낸다는 것을 바로 월러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지도에 있는 모든 섬들을 하나하나씩 탐험하면서 이 책에 기록물을 남긴 것이죠.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대표적인 거 오랑우탄과 관련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재밌어요. 오랑우탄은 키는 작지만 엄청난 완력을 자랑합니다. 즉 오랑우탄이 맘만 먹으면 웬만한 동물은 사지를 다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한 동물을 월러스가 사냥을 합니다. 왜 사냥을 하냐? 표본과 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린 오랑우탄은 별도로 생포하여 유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랑우탄은 힘이 세고 주로 나무에서 살다 보니까 이 월러스가 총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오랑우탄은 총을 한 방 맞고는 죽진 않아요. 그런데 총을 한 방 맞고는 나무 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뜯어서 몸을 위장해 버려요. 그래서 총을 한 방 맞은 오랑우탄이 어디 있는지 월러스는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총을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무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서 오랑우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나무 위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떨어져 버린 오랑우탄은 내장을 제거하고 월러스가 직접 표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것은 같이 동행한 말레이시아 원주민 보고 가지고 내려오라고
시키는 것이죠. 물론 돈을 줘야 되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냥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오랑우탄 사냥이 다소 잔인하고 환경 파괴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벌어진 일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러할 만한 행위였다고 보고, 또 그러한 행위 때문에 이러한 대단한 기록물이 탄생하는 것이죠. 또 이외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뭐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을 최초로 맛보는 그런 광경, 그리고 뭐 극락조에 대한 묘사, 또 말레이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언어 분석,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런 진화론과 관련된 탐구 저작이 지루해 보일 거라는 편견은 버리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두껍다는 거, 관심이 없는 독자한테는 읽기 힘들다는 거, 뭐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말레이 제도,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였습니다. 다음 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로 풀고 세기로 엮은 대세 세계사 1, 2권입니다. 자, 1, 2권 두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책은 세계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대할 때 지루한 책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세계사 책을 읽을까 고민하죠. 바로 이 책이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쉽게 쓰여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서로 대화로 하면서 이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림과 다양한 지도들이 엮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책을 읽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특히 학생에게는 더욱 추천할 만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지금 현재도 팔리고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책은 또 역시 역사책이네요. 자, 유명한 책이죠. 자와할랄 네루의 세계사 편력입니다. 자,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판으로도 단권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와할랄 네루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펼친 정치인이죠. 초대 총리를 지녔습니다. 간디와 함께 영국의 압제로부터 저항 의식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번 투옥됐는데 이 책은 1930년대 초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딸이 누구냐? 바로 인디라 간디입니다. 자, 어쨌거나 어린 딸에게 정치인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놀랍게도 세계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와할랄 네루가 이 감옥이라는 제약된 공간, 그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된 곳, 그 다음에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감옥에서 그 방대한 세계사를 딸에게 편지로, 즉 서간체로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시대순으로 써서 세계사 전체를 이야기해 버립니다. 문명의 태동부터 1930년대 근처까지 엄청난 방대한 양이죠. 실제로 읽어보면 딸에게 쓰는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유익하고 그 다음에 가장 교훈적이고 필요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하겠죠. 그 중에서도 딸에게 한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 편지를 쓸까요?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 딸에게 정성을 다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자와할랄 네루의 세계사 편력이 유명한 이유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이도록 노력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럽사에 치우친 시각을 인도나 중국, 즉 동양적 시각도 많이 깃들여 있다, 뭐 그런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와할랄 네루가 이 역사라는 방대한 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참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 참고 자료의 기초는 그 타임머신을 쓴 SF의 전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세계사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자와할랄 네루가 유럽사에 치우친 사고를 동양 쪽으로 옮겼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전이 서양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서구적 관점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눈에 띄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일부 정보에서 감옥이라는 제약성, 그 다음에 1930년이라는 시대성 때문에 일부는 현재의 역사책과 약간의 오차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에게 썼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하고 재밌게 쓰도록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사 필력은 세계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유난히도 세계사와 관련된 책이 많이 있네요. 또 옆에 대포, 범선, 제국입니다. 자, 이것의 제목이 중요하죠. 자, 대포하고 쉼표하고 범선하고 쉼표하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대포와 범선과 제국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범선을 생각해 볼게요. 범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범선에다가 대포를 장착한 전투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즉, 이 말은 유럽이 제국을 확장할 때 범선에다가 대포를 장착해서 아시아나 기타 국가를 점령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왜 유럽이 세계를 정복했냐라는 것을 다른 역사적 유물을 통해 표현한 것의 일종이죠. 이 책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분량이 작은데 명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범선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그 다음에 범선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 유럽의 범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압권은 대포입니다. 지상전에 쓰는 거대한 대포로 발전되고 있고 사거리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유럽은 대포를 범선에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범선에 장착하려면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럽은 철에 대한 생산 선진화된 주철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범선에 정착시켜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도와 중국을 완전히 복속시켜 버렸죠. 그리고 범선의 그 스피드, 자, 이러한 내용을 이 저자가 아주 세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한 게 바로 대포 범선 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소설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지은 포스트 캡틴 마스터 앤 커맨더라는 책입니다.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책 전면에 범선이 등장하고 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유럽이 대포를 장착된 범선을 타고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포 범선 제국과 이 책은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범선과 대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읽어볼 만합니다. 특히 마스터 앤 커맨드는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었던가요? 그 영화로도 개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된 동네 서점을 뒤져서 찾아낸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물은 20권인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번역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대포 범선을 이야기하다가 소설책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음은 18세기 도시입니다. 자, 이 책은 18세기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참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죠. 그런데 그 18세기 연구회에 또 한국 지부가 있답니다. 자, 18세기 연구회 한국 지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있는 세계의 여러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 도시가 있고 아시아 도시, 그 다음에 때로는 아메리카 도시,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도시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왜 암스테르담을 첫 번째 도시로 놓았냐? 그것은 자본주의의 출발점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18세기냐라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19세기는 산업화가 정착된 시기였고 17세기는 아직 무언가 현대 문물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즉 1700년대는 무언가 우리가 이룩한 지금 세상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점이기 때문에 18세기를 다루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상상도 해봤습니다. 자, 18세기 도시 재밌기도 해요. 그러나 초반만 재밌어요. 왜 그러냐? 중반을 넘어가면 좀 다소 지루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 말하고 몇 가지 패턴에 의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18세기 도시도 읽어볼 만한 책임은 사실입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책 중에서 제목으로는 가장 특이하고 제목만 봤을 때 가장 구입하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책이 아닐까.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도 특이하지만 이 저자도 특이합니다.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 저자는 도보로 유럽을 거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특정 물품을 수집합니다. 왜 특정 물품을 수집하냐? 그냥 단순히 버려도 되는 물질이지만 과거의 물건 안에는 어떤 지나간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우표를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국가에 있는 우표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펼쳐낸 책이죠. 정말 특이한 책이죠. 이 사라져버린 나라는 상상도 못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나와 있죠.
밴쿠버 섬이라고 있죠. 이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캐나다의 가장 서쪽에는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고 그 옆에 또 태평양 쪽으로 밴쿠버 섬이라는 나름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지금은 캐나다지만 한때 별도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가 설립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표는 어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자기가 애지중지 모은 우표에 대해서 찬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성, 왜곡성, 정치적 성향까지 포괄적으로 우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는 한때 존재했다 사라져 버렸고 이런 우표를 발행했다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우표를 내세운 이야기지만 실상은 그냥 말 그대로 한때 존재했다 사라져버린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특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특이성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와 칼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책에 쓰여졌다시피 일본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 저자를 보시면 루스 베니딕트, 즉 서양인이죠. 즉 서양인이 바라본 일본 문화의 특성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은 자신들만이 문명을 이끌고 그 다음에 문명을 전파하고 계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월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한 섬나라가 러시아를 이겨버립니다. 전쟁을 해서요. 그리고 기타 여러 산업적 측면에서 웬만한 유럽 국가를 능가해버리고 기어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고 또 미국까지 공격한 나라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는 일본을 백인 문명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보다는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랬을까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본인의 특성이라든지 제도, 총체적으로 바라본 그 연구서가 바로 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좋으면서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 저자가 일본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의 저작물이라든지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여러 기록물만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한 백인의 우월의식이 다분히 쩔어있는 책이라고도 저는 느꼈습니다. 자, 국화와 칼이었습니다. 다음은 연필이라는 책입니다. 자, 연필, 말이 필요 없는 필기 도구죠. 자, 연필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특정 한 가지 소재를 제목으로 차용해서 집필한 책이 아주 많습니다.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책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만들 수도 있고 소재별로 무궁무진하게 책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책은 연필을 토대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어떠한 것을 전공했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성립돼 버리는 겁니다. 즉, 이 책은 연필에 대한 역사를 다뤘는데 저자가 공학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그 문장 하나를 살펴보면 공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따라서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책에 대한 무한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즉, 연필이라는 책을 읽어도 공학도가 쓸 수도 있고 역사학자가 쓸 수도 있고 미술사학자가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무한대로 파생되고 늘어나는 것이죠. 독서는 끝이 없는 취미의 영역이다. 한번 발을 들이게 내면 끊을 수도 없고 책에 빠져서 지쳐간다는 것을 이런 연필과 같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책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재밌고 무엇보다도 소재도 특이하고 공학자가 역사와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야기에 상당한 특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다 완독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완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빌라이제이션입니다. 즉 문명이라는 뜻이죠. 유명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의 작품입니다. 자, 니얼 퍼거슨의 저작들은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니얼 퍼거슨의 작품 중에 시빌라이제이션만 가지고 있어요. 자, 시빌라이제이션은 서양이 왜 지배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자, 이런 책 아주 많죠. 가장 대표적인 책, 서양이 왜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언 모리스의 작품이죠. 이 책이 아마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책장 소개에 이야기했던 총균세도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답하는 책 중에 하나죠. 자, 방금 보여드린 책 모두 다 두 권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를 이야기하지만
앞에 보여드린 두 권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 전후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 추천도서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 삼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파워는 거대했으니까 이렇게 도서 시장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저런 단어는 통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청균세가 대표적으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를 지리결정론, 환경결정론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곳에 서양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이, 동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론적 이야기가 나왔다. 다소 운명론적 이야기를 청균세가 펼치는데 반해 이 시빌라이제이션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왜 서쪽 끝에 있는 유럽이 왜 동쪽 끝에 있는 중국보다 더 잘 살았냐, 그리고 서양이 중국을 왜 지배했냐, 즉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과 동쪽 끝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리와 환경을 배제한 채 6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목차에 나와 있듯이 경쟁, 과학, 재산권, 의학, 소비, 직업,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즉 제도적 측면에서 동서양과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역사적 자료나 방대한 사회학적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특정 부분은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읽을만하고 흥미성을 제공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명사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라면 청균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언 모리스의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도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빌라이제이션을 반드시 읽어야 문명의 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도 좋은 책이고, 문명사의 차이에 대해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만들어진 고대. 자, 이 책은 제1동포가 쓴 책입니다. 동아시아의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분히 각자 자기 나라의 극도로 자의적이고 유리하도록 해석한 그 역사적 사실의 모순성,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인데 제가 앞페이지만 읽고 말았습니다. 왠지 이 책은 말 그대로 역사학도가 읽는 전문 서적에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라든지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책의 성질이 상당히 딱딱하고 말 그대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읽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금융투기의 역사입니다. 투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 유명한 네덜란드 튤립 철도와 관련된 투기, 20세기 대공황,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투기에 관련돼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은 초반에 읽다가 아직 다 읽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흥미를 자아내죠. 왜냐하면 저 역시 밤마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간혹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투기에 대한 본성이 싹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투기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중에 가장 짜릿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런 짜릿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투기의 역사가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투기에 관련돼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내릴 수 없으나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역시 유명한 책이죠. 어쩌면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이 책 아닐까요?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의 저작이죠. 유명하면서 많이 팔렸지만 거의 대부분 완독하지 않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완독하지 못했고 사실상 거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자본은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읽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책은 출간이 됐을 당시 그때 읽어야 할 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제가 읽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킨다면 나중에는 읽는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도 조금은 덜하기 때문에 아마 완독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영원히 책장에 꽂혀져 있다가 언제 모를 날 폐기 처분될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로 역사 위주로 이야기한 책들이었다면 이건 인간 없는 세상, 역사는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유명한 책이죠. 앨런 와이즈먼의 저작이고 리커버리 돼가지고 최근에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책 표지를 보여드리면 자, 이와 같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수풀이 건물을 뒤덮고 있고 지탐한 건물이 있고 자동차는 녹이 슬어 있고, 즉 인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도시와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즉 환경과 관련된 책이죠. 자, 이런 책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반드시 나와야 할 책이고 그래서 나왔겠죠. 자, 이 책의 앞권은 제가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책 초반에 인간 없는 세상 연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2일 후, 7일 후, 1년 후, 3년 후 쭉쭉쭉 계속 시간이 늘어지다가 500년, 1000년, 10만 년, 수백만 년, 그 다음에 30억 년, 45억 년, 50억 년 이후에 인간 없는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한 요약표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술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알 수 있죠.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책을 보면 인간은 절대 주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존재하는 생명체인데 지금 다분히 자의적으로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생명체에 불과하다.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고 우리가 멸망하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전 우주적 패턴을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함석헌 선생님이 쓴 대표 저작 중에 한 권이고 물론 함석헌 선생님의 책은 저는 이 책밖에 읽어보지 못했죠. 한길사에서 출간한 작품이고 한길사라는 출판사가 어떠한 책을 집필하는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 책은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역사를 장황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역사서와 같은 그런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적인 운율이 가미된 그런 풍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형적인 한국적 맛이 들어간 문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제가 표현할 길이 없는데 아무튼 상당히 특이한 문체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한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유명세만큼 막상 읽게 되면 다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잘 읽혀지지는 않아요. 저 역시 읽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저로서는 이런 책은 아주 소중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였습니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평가를 못하겠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의 모든 IT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1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이 책이 아마도 2010년에 최초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0년에 이렇게 리뉴얼하여 새로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책에다가 몇 가지 내용을 덧붙여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의 역사의 최신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의 역사는 너무나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충분히 IT의 역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언급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다수의 기업 등이 이 책에 망라되어 있고 그 기업 등은 2020년 이후로 3년이 흐른 후에도 오히려 더욱 번성했고 따라서 그 번성한 회사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유심 있게 본 것은 그렇다면 과연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나올까 하고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이팔 마피아 부분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내용은 많지 않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펼쳐지고 있는 행위를 짤막하게나마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IT와 관련된 책을 보다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 소위 매그니피센트 빅세븐이라 불리는 그 회사들이 세계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들은 가장 거대한 회사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작은 분자, 원자 단위를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거대한 회사인데 가장 작은 분자나 원자 단위를 다루고 있는 회사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전자의 흐름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소프트웨어죠. 그다음에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와 원자와 관련된 특유의 흐름을 이용해서 IT 기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마존, 구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좀 저로서는 특이한 거였습니다. 가장 거대한 회사가 알고 보면 가장 작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회사다. 미시세계에 있는 원자, 전자를 조절하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회사였고, 또 한 가지 IT 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추동질하는 회사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가장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도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찾아내서 그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런 거대 IT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읽다가 그런 점이 생각났습니다. 자, 거의 모든 IT 역사는 제가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 아주 좋은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 칸에서 오늘 마지막 책은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의 작품입니다. 자, 지난번 책 소개할 때 전쟁의 기술에서 로버트 그린의 작품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자, 로버트 그린의 작품은 제가 구입해 놓고 거의 읽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법칙, 이 책도 구입해 놓고 일부만 읽다가 말았습니다. 왜 읽다가 말았냐? 일단 책이 너무 방대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는 다른 책도 많이 있어요. 가장 바로 밑에 칸에 있는 에드워드 월슨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런 책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본성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죠. 또 더 나아가 인간 본성과 관련된 책들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에드워드 월슨이나 이런 로버트 그린뿐만 아니라 소설 주요 작품 등은, 즉 걸작이라고, 대작이라고 인정받는 대부분의 소설 등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히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 등은 사실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책은 나쁜 책이 아니고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의 저는 거부감이 들었고, 그래서 읽다가 중단한 상황입니다. 훗날 이 책을 제가 다 읽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역시 진열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특정 저자가 정의 내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양한 인간사의 이야기라든지 과학적 결과물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본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느껴지겠죠. 그 본성과 자기가 읽은 책이 결합됐을 때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이 진정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인간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은 좋은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독서를 진행하지 않는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칸까지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칸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이 한 칸만 이야기하고 책장 소개를 마쳐야겠습니다. 자, 책장 소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남아있는 책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보다는 좀 더 속도를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장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지, 책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면 이 연작은 너무나 길어질 것이고, 그것은 책장 소개의 본질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